이제 복습하는 기간에는 그런 거예요. 이제 제 머릿속엔 16조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 4분의 1 시간 동안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막 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Q를 써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뒤로 지금 빼야 되는 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니까 진짜 여유가 1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압제에서 해방된 느낌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즐기는 자 모드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할지도 지금 다 정해줬고 이제 금요일 날이 조금 걱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정도만 빼면 중간고사까지 저는 지금 편한 마음으로 중간고사까지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조금만 더 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옵셋이라든가 이런 거를 굳이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얘네들을 조금 들고 가야 얘네들은 명백히 C에서 그러니까 C에 들어있는 그렇다 보니까 C++에도 들어있지만 아무튼 C에 들어있는 요소들 중에 C++로 넘어갈 때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새로운 지식의 한 뼈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근간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짚고 조금씩 전환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옵셋을 다룬 사실은 되게 최종적인 이유는 이제 쉬는 시간을 거쳤고 지금부터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 다시 시작이에요. 구조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구조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소입설이라든가 다른 C 다루는 수업에서 아마도 구조체 얘기까지는 했을 겁니다. 저도 했었고요. 자, 이 구조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옵셋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구조체 얘기는 이제 한 칸, 어떤 형식 한 칸이 정확히 내용물이 뭐냐를 우리가 직접 정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까지는 인트 한 칸, 인트 두 칸, 인트 세 칸은 가능했어요. 함수는 아예 코드 얘기니까 그쪽은 지금은 논외로 합시다. 또는 인트 한 칸, 더블 한 칸, 아니면 캐릭터 한 칸 그런 느낌으로 한 칸에 뭘 집어넣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 차원이 다른 자율성을 여러분들한테 부여를 할 수 있는 개념이 이 구조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옵셋 개념을 조금만 더 짚어놓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살짝 나왔던 단어 옵셋은 기준 위치, 그 다음에 그거랑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를 중시한다 그랬어요. 인덱스에 비하면. 그래서 수식 ARR 대괄호 100에서 ARR은 기준 위치를 나타내고요. 100은 옵셋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RR이 만약에 3칸짜리 배열이었다. 그럼 이거 하면 털리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막 프로그램 강제 종료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옵셋과 100은 유효한 인덱스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그죠? 저게 어떻게 선언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치면 인덱스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효한 인덱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옵셋 관점에서 봤을 때는 ARR 기준 위치가 존재하고 그게 인트 배열이었다라면 거기서 100칸만큼 떨어져 있는 기준 위치에서 100칸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물어본 셈이 됩니다. 거기 있는 인트 한 칸을 특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막 배열의 길이를 중시를 해서 보지는 않는 개념이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C에서는 인덱스 에러 같은 걸 굳이 내지를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옵셋을 쓰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본 위치가 저기다 치고 내가 이번에 실제로 쓸 위치는 어디냐를 특정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ARR은 메모리 위에 한 칸, 기준 위치 한 칸이 어딨냐, 그 다음에 100은 옵셋을 의미하고 이 대괄호 붙인 전체 수식은 그 옵셋을 적용한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칸은 어디냐를 특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형식 한 칸이냐는 순수하게 이 ARR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걔가 인트 배열이었으면 인트 한 칸, 더블 배열이었으면 더블 한 칸, 그 다음에 캐릭터 능력치 배열이었으면 한 명에 대한 능력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함수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디덕션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효한 옵셋을 고정시켜 둔 채 기준 위치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서로 다른 인트 한 칸 등을 특정을 해서 쓰는 게 가능했어요. 자, 아까 전에 str이라는 단어를 고정시켜 놓고 첫 번째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집어넣는 수식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능력치가 우리한테는 지금 주목할 그거예요. 그 다음에 0번째 친구의 힘 능력치랑 1번째 친구의 힘 능력치를 비교한다. 이런 느낌으로 기준 위치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옵셋을 고정시킨 채로 인트 값을 가져오고 뺄셈을 해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0번째 친구의 힘 능력치가 어디 담겨 있냐는 1번째 친구의 힘 능력치가 어디에 담겨 있냐, 그 위치 값이랑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옵셋이 동일하다 하더라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건 일반적으로 옵셋 값은 기준 위치 값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변화의 폭에 비하면 옵셋 값의 변화의 폭은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자, 캐릭터는 100명, 1000명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MMORPG 같은 거 생각해봐요. 캐릭터 숫자는 엄청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의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데이터의 개수는 전체 플레이어의 수에 비하면 상당히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작성해 놓은 코드도 대충 그런 느낌이죠. 캐릭터 숫자는 대폭 증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능력치 정보는 우리가 5-1에서 살짝 구경해 본 걸 쓴다고 하더라도 3개에서 6개로 증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옵셋이라는 개념을 써서 기준 위치랑의 거리를 재가면서 한 칸을 특정한다. 그런 시나리오에서 일반적으로 옵셋 값은 기준 위치의 변화에 비해서는 옵셋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다. 끼케야 뭐 100, 1000 이렇게 가지도 않고 막 10몇 정도밖에 안 간다.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노트북에 들어있는 핸드폰에 들어있는 CPU들은 이 옵셋 개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시를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는 base.c를 구경했잖아요. 여기서는 예시 1번.c를 올려놓고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려놓고 구경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거거든요. 디스어셈블리를 보는 거라서 구경하기 싫은 친구들은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만 참으세요. 다음부터는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기억났는데 어제 느낀 점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감명 깊었던 느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혹시 자기 집에 있는 조카가 프로그래밍 같은 거 관심이 있어서 지금 초등학생인데 막 자꾸 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한다 하면 그 친구한테 제 유튜브 채널 URL을 보여달라고, 창석부 영상을 보여주라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견디면 이제 그거는 이제 떡잎이 왕성한 친구니까 그때부터 알려주면 된다고 했더니 느낀 점으로 아마도 그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도망갈 것 같다 같은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그거를 바래서 그 친구한테 유튜브 채널을 보여달라고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언젠가는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소프 수업에서 안 만난다면 운영체제 수업에서 만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컴소다, 이거는 예정된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요? 만기 일시 상환을 할 것이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것이냐,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볍게 살짝 구경해 놓고 그때 가서 구경하는 게 차라리 조금은 더 변하실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본 사람들이랑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운영체제를 여러분이 직접 들을 만한 타이밍이 되면 지금보단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이 이걸 듣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아 그래 이거였지 하면서 이제 신나하는 모습이 볼 수 있다면 그건 좀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아무나 볼 수 있으니까 구경시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친구가 지금 군대에 입대해 있다, 싸지방에서 할 게 없다고 자꾸 징징거린다 라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 군생활보단 이게 더 재밌을 겁니다. 아무튼 자, 예시 다 올려놓으셨죠? 디스어셈블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도 X86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코드를 먼저 보고 올게요. 미안해요. 지금 보면 이번에도 역시나 별 내용은 없어요. 코드 이름은. 자, static underscore number라는 이름의 int 변수는
static specifier를 붙여놨기 때문에 쟤는 automatic 위치가 아니라 static 위치로 정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utomatic underscore number라는 인트 변수는 얘 로컬 선언이죠. 스페시파이어를 안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automatic 위치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친구는 함수 선언이죠. 자, 함수 선언이고 여기 지금 중괄호에다가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얘는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C에서는 함수는 항상 static 위치를 가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atic 위치의 상수값 0을 담아요. 계산하면 항상 0 나오는 수식을 는 수식에 우항에 적어놨습니다. 아마 즉시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거를 static 위치에 담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automatic 위치에 담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에다 담을 거냐에 따라 명령어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함수 호출을 할 거예요. 근데 함수 호출은 자, 함수 내용물 명령어가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거죠? 거기로 노란 화살표를 점프를 시킨다라는 작업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경했을 때. 그리고 함수 내용물은 항상 static 위치에 있게 됩니다. 사실 걔는 완전 별개로 치는 편이긴 하지만 적어도 automatic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펑크 안에는 이렇게 쉽게 생겼어요. 펑크 안에는 역시나 automatic 위치를 가질 int 변수 하나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고 그 automatic 위치에다가 0을 담는 는 수식을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뭐 return number는 뭐 여러분 구경 본 적 있죠? EAX 자리에다가 넘목 자리 값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구경을 할 예정이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지금 automatic 위치를 다룰 때랑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말할게요. int 한 칸이 automatic 위치에 있을 때랑 static 위치에 있을 때 거기서 값을 가져온다 거기다 값을 담는다와 같은 코드가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컴파일 되게 될지를 구경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잘 나오면 이 정도예요. 자, 당연히 선언은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그건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static 위치에다가 상수 0을 담는다. 저 는 수식은 꽤 긴 명령어로 구성돼요. 지금 10바이트짜리네요. C70538910200 그 다음에 00000000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automatic 위치에 상수 0을 담는 건 저거보단 짧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하는 요것도 짧아요. 5바이트면 끝납니다. 자, 이게 짧은 이유는 간단하게 이 펑크 호출할 때 우리가 인수 자리에 뭔가를 넣는다. 그런 데이터 흐름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함수 호출식이기 때문에 코드 흐름만 야기하기 위한 콜 명령 하나만 박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펑크 안에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밖에 없긴 한데 이 친구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NPC 기린맨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NPC가 아무도 없었어. 늦게 일어나. 그러니까 저 친구 늦잠 자서 늦게 왔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인데 NPC는 지금 돈을 받지 않고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늦잠을 자면 안 돼요. 저는 돈을 받으니까요. 여러분은 늦잠을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돈을 내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펑크 내용물 안에 있었던 저 는 수식은 automatic 위치에 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7바이트는 요 automatic number는 0, 7바이트랑 대충 비슷하게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즉시값으로 지금 00000000은 콕콕콕 잘 박혀 있는 것 같죠? 저 00000000 명령어의 저 부분은 숫자 0을 담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 그다음에 그렇죠. static underscore number는 0에 대한 명령어에서 구경했을 때도
이게 지금 어셈블리 코드 보면 자 029138하고 소문자 H가 적혀 있는데 자 어셈블리 동네에서 보통은 소문자 H를 적으면 그러니까 저 숫자 뒤에 소문자 H를 적으면 16진수로 지금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C 같은 소프트웨어 동네에선 0x라는 표현을 쓰죠. 접두사를 쓰죠. 아무튼 그래서 029138이라는 숫자 역시나 명령어에 즉시값으로 박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디스어셈블리에서는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조사식을 때려봐도 저게 나올 거예요. ampersand static underscore number 하면 실제로 저 숫자가 튀어나오고 명령어에 지금 박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저 는 수식에 대해서 0을 담는다랑 어디에 담는다랑 둘 다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명령어 안에 넣어놨어요. 괜찮아요? 자, 는 수식 는 연산자 2항 연산자죠? 그죠? 우항을 계산한 결과는 0이에요. 좌항을 계산한 결과는 이게 지금 는 수식이니까 address of static number예요. 그 두 값 전부 다 미리 계산해서 명령 안에 넣어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는 수식에 해당하는 move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겠죠.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애초에 이 어셈블리 코드라고 지금 영어 비슷하게 적혀 있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컴퓨터가 이 10바이트를 노란 화살표가 딱 갖다 댔을 때 거기서 F10을 누르거나 해서 저 명령어를 실행할 때 이런 느낌, 이런 스타일대로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라는 걸 영어 비슷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숫자가 의미하는 거랑 그거를 해석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뿌려준 어셈블리 코드랑은 애초에 완전히 동일한 느낌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OV 어쩌고저쩌고하고 0이라는 숫자가 보인다라는 건 명령 안에 0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데서 막 이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3일 수밖에 없지 하고 어셈블리 코드에 3을 적거나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셈블리 코드에 0이 적혀 있다? 명령어에 0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셈블리 코드에 어쩌고저쩌고 H가 적혀 있다? 저 숫자 값 자체가 명령 안에 내장돼 있거나 또는 최소한 저 숫자 값을 얼마든지 지금 바로 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automatic 넘버에다가 0을 담는 거는 automatic 위치, 그러니까 automatic 변수에 대해서 정의된 메모리상의 위치가 이 0000을 제외한 나머지 3바이트를 가지고 특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즉시값으로는 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C745F8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C745F800000000이라는 이 명령어는 여기에도 완전히 똑같이 적혀 있어요. 변수 이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컴퓨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10 누르고 비교하면 이 두 는 수식에 대해서 컴파일된 명령어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두 automatic 변수들의 공통점은 얘네들 다 로컬 이름이죠. 자, 요 두 각각의 함수 정의 안에서 연운 중괄호부터 쭉 내려서 봤을 때 가장 처음 보이는, 가장 처음 선언된 automatic 변수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첫 번째 automatic 위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우리가 대충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운 중괄호 만나자마자 automatic 위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정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가장 첫 번째 automatic 변수를 위해 써야지 라고 automatic 위치, 그러니까 저 넘버랑 automatic 넘버에 대한 위치를 정한다면 그 둘은 동일한 명령어로 컴파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가정은 사실이에요. 자, 여기 중에
맨 앞에 있는 C7이라고 적혀 있는 건 사실은 즉시값을 무브를 한다라는 명령어 그 자체예요. 얘는 무브 명령어다라는 표현이 맨 앞에 1바이트만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F8이라는 요 2바이트가 자, 요번 함수 호출에서 쓰는 기준 위치에다가 오프셋을 F8만큼 부여한 위치를 쓰겠다. 그 자리에다 담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일단 그 기준 위치라는 거는 레지스터를 써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EBP라는 친구가 있어요. EBP는 여러분 레지스터 창을 보고 싶으면 이거 단축키를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제 걸로 한번 볼까요? 저번에 한번 실수해갖고 이게 메인 창에다 두고 있구만. 자, 지금 대충 F10 조금만 눌러볼게요. 이 정도까지 일단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사식을 때려볼게요. 조사식을 앰퍼샌드 automatic underscore number 하면 자, 지금 메인 정의 내용물 실행하고 있는 타이밍에 이번 실행에 대해서 automatic number라는 인트 변수에 대해서는 메모리 93FEC8이라는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태틱 친구는 완전히 다른 지금 54A138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EBP라는 레지스터에 담겨 있는 값은 요겁니다. 93FED0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아까 전에 2바이트는 45F8이었어요. 45 부분은 기준 위치를 요 EBP 레지스터로 삼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F8은 offset이에요. F8이면 몇이에요, 숫자? 200 얼마겠죠? 자, 요거는 우리 계산 잘하는 계산기 누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공학용? 아니야, 프로그래머. 16진수로 하고 I2로 할게요. 여기서 F8 하면 10진수로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자, 요게 왜 마이너스 8이 나오냐는 마이너스 8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그냥 집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해 보수라고 검색하면 아니면 인트의 비밀 이렇게 검색하면은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F8 1바이트를 부호가 달릴 수도 있는 숫자로 간주하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자, 이 계산기 누님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믿으세요.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래서 offset은 마이너스 8이에요. 0093FED0이 지금 기준 위치예요. 16진수로 가야 되는구나. 3FED0 빼기 8을 해볼게요. 이게 기준 위치고 빼기 8을 하면 93FEC8이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 이 숫자는 현재 요번 호출에 대해서 automatic number라는 인트 변수에 대한 위치랑 동일한 거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저랑 마이크로소프트랑은 그 어떤 금전적 상호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계산기도 제가 짠 거 아니고요. 괜찮아요? 아까 전 명령어를 토대로, 아까 전 명령어는 EBP를 기준 위치로 잡고, EBP 레지스터의 값을 기준 위치로 잡고, F8을 옵셋으로 잡아서 그걸 가지고 automatic number라는 변수에 대한 4바이트를 특정하겠다는 거예요. F8은 마이너스 8이고 기준 위치는 확인해 봤더니 요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 봤더니 FEC8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식으로 까본 automatic underscore number 값이랑 동일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펑크를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F11 누르면 노란 화살표가 이제 펑크 연원 중괄호로 이동할 겁니다. 연원 중괄호로 이동하면서 이 연원 중괄호를 지나가면, 자, EBP 잘 구경해 보세요. EBP 값은 93FED0이었다가 펑크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져요. 아까랑은 기준 이치를 다르게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함수에 대한 또 다른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93FDF0이래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45F8 똑같았죠, 명령어. 못 믿겠으면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45F8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F8은, 자, 45는 EBP 레지스터를 쓰겠다는 거라 그랬죠. 대충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F8은 offset이죠. 아까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93FD-F0 빼기 8은 93FD-E8이 되겠죠. 16진수니까 0에서 8 빼면 8 나올 거 아니에요. 16진수니까. 그래서 이 값은 정확히 지금 이 시점에 앰퍼샌드 넘버한 값이랑 동일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돼 있어요. 펑크를 호출한다 라고 하는데 펑크의 정확한 위치는 여기거든요. 05410F5래요. 그리고 여기는 그 숫자는 일단 안 들어있죠, 그쵸? 근데 지금 5바이트짜리 요만큼은 이게 컬 명령어다 라고 적어 놓은 거라 칩시다. 그러면 요거가 지금 의심이 되죠? 자, 얘는 4바이트 끊어 읽으면 얘도 계산기 누님을 모셔올게요. 16진수고. 자, 뒤에서부터 읽어야죠. 윈도우 동네에서는 F9 0A예요. 집진수라면 빼기 마이너스 1782가 나옵니다. 자, 1782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얘도 offset 값이 여기 들어있어요. 컬 명령어에 들어가는 값은 offset 값이 들어가요. 자, 근데 컬은 지금 원래 뭐 하는 명령어죠? 자, 인수를 담는다는 데이터 흐름이잖아요. 인수를 담는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는이죠. 인수 자리에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 자리에 뭔가를 담는다는 사실 move sd 그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명령어를 써서 따로 진행할 거예요. 언제? 컬 하기 직전에. 근데 지금은 이 함수 출식은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는 애였고 실제로 아무것도 안 적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은 발생하지 않고 코드 흐름만 발생합니다. 자, 함수 출식을 계산할 때 코드 흐름은 노란 화살표의 여정은 어떻게 간다 그랬죠? 아까 구경해봤죠? 그 함수의 연운 중괄호 위치로 가는 거죠. 그 연운 중괄호의 위치가 현재 어셈블리 코드 상으로는 5410F5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782는 옵셋이에요. 그러면 기준 위치는 뭐를 쓸까요? 자, 옵셋을 적용한다. 어디에 옵셋을 적용할까요? 자, 우리 지금 코드 흐름 보고 있어요. 우리 코드 흐름 볼 때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었죠? 노란 화살표의 위치에 옵셋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 이 컬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점의 노란 화살표의 위치는 자, 지금 봐봐요. 자, 요 28이라는 요 바이트는 메모리에 541726번지에 있어요. 근데 쟤는 컬 명령어의 첫 바이트예요. 근데 컬 명령어를 실행을 하려면 당연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컬 명령어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야 작전을 개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점에 노란 화살표의 위치는 요거 5바이트를 다 읽은 직후 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 27, 28, 29, 2A 까지 읽고 2B 위치가 돼요.
괜찮아요? 5바이트만큼을 더 읽은 그 다음 위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화살표는 이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옵셋을 적용할 겁니다. 자, 봐봐요. FF, FF, F9, 0A 1782 맞는데 여기다 플러스 054 1 7 2 이번엔 또 잘 됐네? 아까 전에 제가 키보드를 잘못 쳤나봐요. 다행이에요. 아까 거 편집을 이렇게 잘 섞으면 제대로 잘 나온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겠군요. 좋아요. 그래서 자, 요거까지 다 읽은 다음에 컬 명령어구나 라고 판단하는 시점은 노란 화살표가 읽을 때마다 얘는 정직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화살표는 여기 바로 뒤에 있을 거예요. 다음 걸 읽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위치가 바로 얘의 위치죠. 그래서 요 숫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필이면 이게 컬 명령어고 요만큼의 업셋을 적용시켜라 노란 화살표에 라는 명령어였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만큼, 그러니까 저기 적혀있는 저 4바이트만큼을 여기다 더하면 쟤는 사실은 음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 화살표를 위로 올리는 셈이 됩니다. 아무튼 그 위치는 펑크의 위치고 5410F5가 돼요. 괜찮아요? 펑크는 진짜 저기 있어요. 그리고 저기로 노란 화살표를 이동시키기 위한 명령어에는 업셋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펑크 내용물을 실행하는 시점의 EBP는 저런 느낌으로 잡혀있고 F8은 -8을 의미해요. 1바이트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숫자다 라 가정하면 F8은 계산기상으로 때렸을 때 -8이 나오도록 이 동네,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불문율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EBP 빼기 8이 넘버에 대한 실제 위치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사식 탭에서 앰퍼샌드 넘버 해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펑크 내용물 실행할 땐 그렇고, 자, 펑크 내용물 실행 끝난 다음에 리턴하고 메인 내용물 실행하는 쪽으로 노란 화살표가 돌아오는 동안 EBP는 원래 메인 내용물 실행할 때 쓰던 EBP 값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게 RET 명령어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EBP 값은 복원이 되고, 따라서 EBP-8 동일한 옵셋을 적용했을 때 아까랑 다른 위치, automatic underscore number에 대한 위치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명령어, 동일하게 생긴 7바이트 명령어를 써도 그때 서로 다른 메모리 위치에다가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노란 화살표라 얘기했는데 사실 노란 화살표도 레지스터로 다뤄요. EIP라는 레지스터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X64일 때는 RIP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이름을 적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긴 거는 엄청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다 읽었을 때는 노란 화살표가 그 명령어 바로 뒤에까지 전진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160이었네요. 아무튼 이때도 무조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어셈블리 코드를 여러분 펜으로 적을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시험에 그런 거 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 그 정도로 낼 거 없는 수업도 아니에요. 그쪽은 걱정 마시고, 다만 이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을,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제가 여러분을 놀래키려고 무엇을 준비를 했었나, 여기서 뭐가 지금 그럴싸한 내용이었나 위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 같은 거 위주로 구경해 보시고, 뭐 추가로 본다면 왜 이 디스어셈블리 살펴보는 게 어떤 수업의 어떤 흐름 과정에서 중간에 튀어나왔나, 그 맥락을 가져가서 그래서 굳이 이걸 꺼내서 봤던 이유는 이런 사실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정도로만 요약을 해두시고 가면 돼요. 아무튼 EBP 값이 언제 변경되나, 역시나 여러분 디스어셈블리를 켜두고 레지스터 창을 켜두고 여는 중괄호부터 F10을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보면 어느 시점이 EBP 기준 위치가 변경되고
당연히 그 시점의 기준 위치가 변경돼야 된다는 걸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은 일단 어토매틱 변수 자동이라 그랬어요.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자동으로 결정된다라는 건 offset을 고정시켜 놓고 매번 EBP 값, 기준 위치 값을 변경해 가면서 그 두 개의 조합, 덧셈으로 실질적인 인트 한 칸, 이번 호출에서의 인트 한 칸의 위치를 그때그때 다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인텔 CPU는 설계되어 있다. ARM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피보나치 예시를 다시 가서 거기서 디스어셈블리를 때려보시면 예쁘게 딱딱딱 증가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복원되고 또 증가하고 하는 EBP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걔는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옵셋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N 같은 거에 대한. 그래서 컬은 옵셋이 4바이트였어요. 근데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펑크라는 함수의 위치도 4바이트인데 그냥 위치값을 즉시값으로 때려 넣으면 아니냐, 마치 스태틱 넘버처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그거는 충분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거는 3학년 때 컴퓨터 구조 수업에 가면 대충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런 식으로 옵셋을 지정을 해두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 그 컬 명령어를 실행하는 시점에 노란 화살표 위치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컬 명령어 자체의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여기까지 노란 화살표가 와서 여기서 컬 명령어를 실행하면 무조건 저기 어딘가에 있는 고정된 펑크라는 함수의 여는 중괄호 위치로 점프를 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거기 들어가는 것도 offset 값이었어요. 자, 디스어셈블리는 이제 잊으세요.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조금만 밖으로 나와서 다시 시험에 안 나온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닌가? 잠깐만, 나 어셈블리 시험에 안 나온다 지금 처음 얘기했나요?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낀 점에 디스 어셈블리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뺄까 말까 하다가 결국 넣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자, 그거는 잊으세요. 지금 우리는 옵셋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옵셋이 이렇게 진득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메모리 자체는 엄청 커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지금 8기가, 16기가인데 뭐 그렇게 해요. 메모리 자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루기보다는 중간중간 요거 쓸만한 기준 위치, 요거 쓸만한 기준 위치를 폴을 하나씩 꽂아놓고 거기 위아래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업셋을 다 잡아가면서 다루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건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 정의의 내용물을 적는다 칩시다. 문장을 열심히 적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을 이제 수식으로서 적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적을 수 있는 이름은 그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서 보이는 이름들만 적을 수 있죠. 여러분이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을 치고 있다. 그럼 펑크라는 완전히 다른 함수 정의 안에서 선언해 놓은 이름들은 내가 여기서 지금 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 예를 들면 펑크 안에서 선언한, 펑크 정의 안에서 선언한 인트 변수 이름 넘버에 대해서 숫자가 옵셋이든 옵셋 값이 뭘로 정의되어 있냐는 메인 함수 내용물 컴파일 할 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함수 호출마다 그때그때 기준 위치를 바꿔가면서 펑크 호출할 때 기준 위치는 내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메인 내용물을 실행한다. 그러면 메인 안에서 선언한 데이터 이름들에 대한 기준 위치는 항상 동일할 것이고, 메인 안에서 어떤 이름을 적는다면 그게 하필이면 로컬 데이터 이름이라면 걔는 무조건 100% 메인 중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는 이름일 거니까요. 괜찮아요? 펑크 중괄호 안에 있는 이름, 오토매틱 이름에 대한 실제 메모리상의 위치는 펑크를 호출하는 타이밍의 EBP 값, 기준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 벙커 호출할 때 EBP 값을 기준 위치로 쓰는 그 변수들은 메인 안에서는 어차피 못 써요. 이름 자체를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기준 위치를 뭐 쓰네, 옵셋을 뭐 쓰네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 내용물을 적을 때 오토매틱 위치를 다룬다라면 그때는 이 함수 호출했을 때 딱 정했던 바로 그 유일한 기준 위치 값만 사용해서 거기다 옵셋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진행해도 해피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지스터 하나만 써서 거기다가 숫자 하나를 담아가면서 그리고 콜하거나 리턴할 때마다 새로 부여하고 복원해 가면서 쓸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얘기했던 메모리 자체는 엄청 큰데 폴을 몇 개를 찍어놨어요. 아까 보니까 레지스터 한두 개가 아니죠. EAX, EBX, ECX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EBP, EIP 뿐만 아니라 뭐 EDP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위치는 조금 많고 그 기준 위치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전체 메모리 범위를 요런 느낌의 이제 전문 용어로 세그먼트로 구분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드들이 모여있는 곳, 아까 봤던 디스어셈블리로 봤던 명령어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데이터 이름들에 대해서 정의되는 위치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얘네 둘은 숫자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고 오토매틱 위치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었죠. 그래서 오토매틱 데이터 친구들이 잠시 지내다가 증발하고를 반복하는 동네 그쪽 세그먼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무주공산 황무지 같은 곳이 또 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본격적인 전공 수업에서 이제 세그먼테이션 폴트라든가 세그먼트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저런 걸 볼 때도 저런 걸 왜 굳이 구분해 놨나라 질문하면 저렇게 기준 위치를 중간중간 꽂아놓고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은 업셋 개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 답하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는 위치에 대한 정의를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리고 컴파일러는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매틱 위치를 나중에 특정하기 위한 업셋 값을 정할 때도 절대로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도록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의미가 있고 언제나 사용해도 절대로 오류를 내지 않을 만한 예쁜 값으로 지금 잘 잡아놨다라 보시면 돼요. 반면에 여기까지가 이제 디스어셈블리 내용의 끝이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업셋 개념을 다룰 때는 우린 컴파일러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유기물이잖아요. 그죠? 오가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업셋 개념을 쓸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샵디파인 str은 0, str 0, dex는 1, con은 2 이런 식으로 눈에 보기 쉽게 해서 내가 만약에 오타를 쳤다면 바로 발견할 수 있게 그렇게 꾸며 놓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꾸며 놓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진짜로 종강 파티를 심하게 즐기고 와서 영어랑 숫자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취했다면 얼마든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백스페이스 잘못 누르든가 하면 그래서 대괄호 연산자를 쓸 때 여러분이 업셋을 지정할 때 얼마든지 인간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마이너스를 하필이면 대괄호 연산자 안에다가 마이너스 37,000 같은 걸 적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위치가 헬로 월드 같은 게 적혀있는 중요한 위치라든가 이런 상황이면 컴파일러가 미리 되게 중요한 값을 담아놨던 위치거나 한다면 내 실행은 그 원인을 찾기 힘든 요상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발생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파이썬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칸짜리 리스트다. 대괄호 3 하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인덱스 값 이거 해줘도 되는 건가? 아니네, 바로 꺼지라고 합니다. 맞으면 해주고. 근데 C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신뢰해요. 왜냐면 C는 1970년대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1970년대에 자기 개인용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지구상에.
아, 오늘은 코딩 좀 해야지. 딱 앉아가지고 이제 팝콘 까서, 맥주 캔을 까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자기만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대학원생 중에서도 박사 이제 졸업하기 직전인 사람 정도가 돼야 이제 그 엄청나게 커다란 컴퓨터 옆에 이제 조그맣게 종이 하나 집어넣을 수 있는 데다 자기 이름 석자를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내 거임 하면서. 그죠? 그때는 키보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학부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유수 대학교, 나라에 한두 개밖에 없는 유수 대학교의 박사 졸업생 교수님 정도는 돼야 키보드를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C 프로그래밍 언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아이, 뭐 교수님이 실수하시겠어 하면서 이제 알아서 그런 것들은 개화하시겠지 하고 C 프로그래밍 언어는 굳이 막 인덱스 에러 같은 거 해서 괜히 기분 상하잖아요, 서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 서비스 제공하기엔 컴퓨터가 너무 느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체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믿을 수가 없지만 이따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보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17시가 됐어요. 2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빨리 끝내야겠네. 얼른 갑시다. 자, 구조체 예시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유효한 C 선언이 맞습니다. 요 4개를 순서대로 적어놨다면. 그래서 요거는 요전에 살짝 등장했죠. 선언 그 3가지 부분 했을 때 얘만 남겨놓고 세미콜론 찍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컴파일러한테 인트야, 너도 알지? 알았어 하고 그냥 턴 종료하는 거예요. 자, 요 아래 친구는 아까 봤던 애죠. 타입 스페시파이어를 붙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얘 스탯은 인트 3칸짜리 배열 이름입니다가 아니라 역으로 스탯은 형식 이름인데 인트 3칸짜리 배열을 의미하는 형식 이름입니다 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자, 요렇게 정해놨다면 이제 스탯은 형식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세미콜론을 찍어서 선언을 완성할 수 있어요. 스탯이야. 아까 얘기했지? 인트 3칸짜리 배열이라고. 그런 줄 알아 하고 세미콜론 찍어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요 4번째 줄도 아까랑 비슷해요. 자, 구조체 스탯 타입이야. 그렇게 알아둬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얘는 저 메뉴의 친구 3번째 줄 친구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있는 C 컴파일러는 원래는 스탯 타입이라는 게 구조체 이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요 선언을 읽으면서 그렇구만 하고 구조체 이름 목록에 스탯 타입이라는 이름을 적어둡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새로운 구조체 이름을 소개를 한 셈이 돼요. 저 짧은 선언을 가지고. 괜찮아요? 자, 얘는 그렇지 않아요. 요 stat 세미콜론은 새로운 이름을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 위에 있는 타입 붙인 선언을 주석 처리해버리면 없는 셈 치면 스탯이 형식 이름이라는 걸 C 컴파일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tat 세미콜론은 STAT가 형식 이름이라는 거를 절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모르는 이름 등장했네. 얘 선언이 어디 있지? 해서 선언 못 찾으면 바로 빨간 줄 그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문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괜찮아요? 넘버 세미콜론 하듯이. 그리고 얘가 문장을 적을 수 없는 타이밍이다. 예를 들어 함수 정의 바깥이다. 글로벌 선언 적으려고 하다가 이 짓을 했다라면 즉시 빨간 줄 그어지는 거죠. 괜찮아요? 이 선언은 새 이름을 도입한다라는 기능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네, 이 아래 거는 struct 단어 하나 세미콜론 할 때는 그 단어를 구조체 이름이라고 새로 소개를 하는 셈이 됩니다. 그거는 약간의 차이점인 거죠. 자, 아무튼 다시 이 선언으로 돌아왔어요. 요거 세미콜론 해서 찍어두면 컴파일러가 쫙 읽어 나갈 때 저 구조체 이름이구면 하고 적어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저 선언에다 데클러레이터를 붙이면 이 아랫줄 같은 느낌의 배열 선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 형식 이름 맞으니까요. 자, 배열 선언이니까 컴파일하는 도중에 이 스태츠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도, 위치값 정의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두면 정의 오류가 떠요. 불완전한 형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뜰 겁니다. 왜 뜨냐? 자, 이 친구에 대한 위치값을 정의를 할 때 컴파일러가 고려하는 건 뭐죠? 자, 요거에 대해서 몇 번지를 이렇게 했으면 이 친구가 요만큼 뭐 몇 바이트를 쓸 예정이다. 그러면 다른 애에 대해서 어떤 위치값을 정했을 때 그 칸이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겹치지 않게 예쁘게 잘 정해주는 게 컴파일러가 하는 일인데 얘의 크기가, 이 배열의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은 유효하지 않은 선언입니다 라고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스탯 타입이 구조체 이름인 건 알아요. 근데 그 구조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 선언을 유효하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저 구조체 형식 한 칸이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를 알려줘야 되죠. 괜찮아요? 내용을 정의하는 건 사람이 해야 돼요. 이름만 갖고는 능력치 형식 뭐 주자는 거야. C 컴파일러는 그건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정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적는 걸 구조체 정의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이거 적으실 땐 이런 느낌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구조체 이름 적으시고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걸 구조체 정의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은 대충 뭐 지금 집어넣어 놓은 건지 눈에 보이죠? 힘 능력치를 담기 위한 int 데이터 이름, text con 데이터 이름, int 형식으로 이렇게 마치 선언을 적어놓은 것처럼 생겼고 그걸 중괄호 안에다 밀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 정의, C에서 구조체 정의는 그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는 걸로 구성돼요.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선언된 요 str이라는 이름, dex라는 이름, con이라는 이름을 멤버라고 불러요. 스탯 타입 구조체의 멤버라고 불러요. 구조체 형식의 멤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구조체 정의를 통해 C 컴파일러는 능력치 하나를 담으려면 적어도 int 3칸을 담을 수가 있어야겠구만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최소 12바이트는 필요하겠구만 해서 int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스탯 타입 한 칸은 몇 바이트로 하면 되겠다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선언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걔가 몇 바이트니까 지금 다른데 정의 뭐뭐 했었지? 쟤네랑 안 겹치게 몇 바이트를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구만. 시작 위치는 이거니까 이름 스태츠는 몇 번지라고 메모를 해놓고 다음 할 곳으로 가는 느낌으로 컴파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그거는 그거고, 자, 중괄호 막 붙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 덩어리, 닫는 중괄호까지가 하나의 스페시파이어예요. 저 선언에. 그렇기 때문에 쟤는 문법적으로, 선언 문법적으로 int 세미콜론 한 거랑 동치입니다. 형식에 대한 스페시파이어 하나 붙인 거랑 동치예요. 괜찮아요? 구조체 정의라고 하면 사실은 저 세미콜론은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세미콜론은 거기다가 붙여서 선언을 완성하기 위해 적은 거예요. 구조체 정의 문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구조체 정의는 선언 문법 안에다가 여러분이 우겨 넣을 수 있는 친구예요. int 대신에. 괜찮아요? 자, 저 덩어리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가 int 세 글자랑 동치라고요. int 세미콜론 하면 선언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저 중괄호 열고 닫고 구조체 정의에 세미콜론 찍어도 선언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언 적을 수 있는 곳에 저 덩어리를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든 간에. 자, 그 말은 뭐겠어요? int 넘버 세미콜론이 가능하듯 바로 저 뒤에다 데클러레이터를 붙이거나 심지어 이니셜라이저까지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괜찮아요? 자, 그래서 능력치 하라 하면 요렇게 int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알지? 아니까 걔에 대한 배열, 여기서 바로 새로운 배열 이름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선언처럼. 또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선언을 타입 선언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요건 이제 여러분 자료구조론이라든가 이런 책 교재에서 어느 정도 써본 적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요런 구조체 이름이 있고 얘 내용 요렇고 나는 얘를 요런 느낌의 간단한 단어로 앞으로 부르겠어. 기록해둬라 라고 세미콜론 찍고 끝을 낼 수도 있어요. 자, 저는 별로 이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C++로 넘어갈 거니까 이런 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예시 코드 적혀 있는데 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맨 뒤에 적혀 있는 그 이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구조체 얘기했고, 자, 구조체 이름이 처음 등장하면 컴파일러는 스탯 타입이 구조체 이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구조체 이름을 도입할 때는 struct라는 키워드 뒤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은 구조체 이름이 됩니다. 자, 함수가 그랬듯이 선언만, 이름만 도입한다고 그 내용을 컴파일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알려주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분은 구조체 정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함수 정의는 printf 함수 정의 우리 파일에 있지 않고 저기 어딘가에 있다 그랬죠? 링크를 내준다 그랬어요. 연결을. 근데 구조체 정의는 링크의 대상은 아니에요. 연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구조체 형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거면 그 형식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내 .c 파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실제로 쓰려는 코드보다 위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형식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C++ 가면. 지금은 일단 이 정도로 합시다. 구조체 정의를 적을 거면 .c 파일에 최대한 윗부분에 올려서 적어두자. 그러면 아래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정도로만 해두시고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아무튼 구조체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까지가 구조체 정의고 그 내용물은 여러분이 멤버 선언을 적음으로써 완성할 수 있어요. 구조체 한 칸은 이런 거 넣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멤버 선언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멤버 선언들을 읽고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스탯 타입 한 칸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 두면 되겠구만. 그리고 스탯 타입 한 칸은 사이즈 오프 하면 몇 바이트라고 말해주면 되겠구만. 같은 정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 구조체 정의 중괄호 닫고까지는 선언 문법상 스페시파이어 하나에 해당하니까 여러분이 걷다 const 붙이셔도 되고 declarator 붙이셔도 되고 static 붙이셔도 되고 등등 자유롭게 갖고 노실 수 있어요. 시험엔 그런 개짓 하지 않을게요. 시험엔 정직하게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혹시나 나중에 조금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예시 코드 적으셨을 땐 잘 해독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조체 배열 하나 성공적으로 선언했고 정의까지 잘 받았다면 그 구조체 한 칸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다룰 때는 점 연산자를 써요. 파이썬에서 본 적 있죠? 점 연산자? 자, 스태츠 대괄호 0 하면 0번째 캐릭터의 같은 뜻이 될 거고 점 str 하면 멤버 이름 str을 점 연산자 우항 자리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걔의 힘 능력치와 같은 느낌으로 int 한 칸을 특정한 셈이 됩니다. 텍스도 되고 컨도 돼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썼던 그 점 연산자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대괄호 했던 표현이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대괄호 해서 offset을 써가지고 int 3개 있는데 맨 위에 거, 맨 앞에 거 라고 표현한 거랑 int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str이라고 이름 붙인 int 한 칸을 고른 거랑 대충 아마도 이 .str이라는 표현도 아마도 스태츠라는 스탯 타입 한 칸 안에 어떤 위치부터 어떤 위치까지 4바이트 옵셋을 적용한 거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자, C에서 점 연산자는 본질적으로 덧셈 연산자예요. 옵셋을 적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근데 우항 자리에다가 막 .3 이런 건 안 돼요. 옵셋 숫자를 그냥 밀어넣는가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물론 점 넘버 같은 이상한 이름 적으실 수도 없고요. 구조체 정의 그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서 선언을 적어둔 멤버 이름만 적을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미리 계획해 둔 이름들만 적법하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 연산자 5항 자리에는. 그래서 요건 직접 예시를 구경할 건데 우리 수업 처음으로 .cpp 파일을 열어볼 거예요. 근데 새로운 C++ 요소는 단 하나도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C++에만 있는 연산자를 살짝 써서 저 offset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 자꾸 나 왜 6시에 끝난다라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아직 100분이나 남았네요. 아니, 80분이나 남았네요. 자, 일단 얘는 .cpp 파일이에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쓰는 친구들은 그냥 평소처럼 컨트롤 F5 누르거나 화살표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그 GCC 쓰시는 분들은 이제까지는 GCC를 썼지만 지금부터는 G++라는 친구를 쓰셔야 됩니다. 그거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생김새는 비슷하죠? 아까 봤던 거랑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C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자, 마치 배열 선언에서 이니셜라이저 붙이듯이 여러분은 구조체에 대한, 그러니까 구조체 형식 데이터 이름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중괄호 열고 닫고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20, 50, 30을 넣었어요. 그러면 힘은 얼마일까요? 그죠? 여러분이 구조체 정의에 적어둔 그 순서대로 20은 맨 위에 str, 50은 dex, 30은 con에다가 넣어줍니다. 그죠? 하고 이 친구는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포인터 값 실합시고 %p 해갖고 출력을 할 건데 뭘 출력을 할 거냐? 이런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콜론 연산자를 쓰기 위해서 이거를 .cpp로 바꿨거든요. 지금은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셔도 돼요. 까먹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봐봐요. 지금 얘 선언이랬잖아요. str 멤버 선언이라고 그랬죠. 자, 얘에 대해서 컴파일러는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면 힘 능력치를 쓸 때랑 덱스 능력치 쓸 때랑 컨 능력치 쓸 때 서로 다른 메모리 4바이트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 능력치는 이 능력치, 그러니까 스탯 타입 한 칸에서 힘 능력치는 어디 있는데, 민첩은 어디 있는데, 체력은 어디 있는데를 알아야 내가 점 연산자에서 수식 딱 적을 때마다 힘 능력치가 있는 곳에다 30을 담는다 와 같은 수식을 쓸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선언에 대해 컴파일러는 정의를 해주고 1번, 2번 offset 값을 정의를 해줍니다. 능력치 한 칸이 3번지에 있을 때, 4번지에 있을 때 그러면 힘 능력치는 4 플러스 offset만큼 힘 능력치, 그러니까 str에 대해서 정의된 offset만큼을 더해서 요만큼부터 4바이트는 힘 능력치, 그 다음은 민첩 능력치와 같이 정의를 해주고, 요게 정확히 스택 타입 형식 중괄호 안에 선언해둔 str이라는 이름에 대해 정의된 offset 값이 얼마냐가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걸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각인 뭐해서 size of my stats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my stats는 지금 저 구조체 형식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물이 들어있는 그 한 칸을 몇 바이트로 지금 간주하고 있냐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면 저는 지금 X86이라 8글자 나오고 여러분은 아마 16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숫자는 똑같을 거예요. 자, 힘은 offset을 0으로 줬어요. 민첩은 4로 줬어요. 체력은 8로 줬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 전체는 저는 지금 C로 나왔고 여러분은 X64면 10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이면 16바이트를 쓴다는 거죠. C는 12바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 048C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048 이 10진수랑 똑같고 C는 10진수로 몇일까요?
그죠? 12죠. C는 12입니다. 아니, 12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048C, 048C가 엄청 자주 나올 거예요. 16진수 위치값 표현에서. 그래서 자, 봐봐요. ampersand myStat 값은 000이에요. 이게 기준 위치예요. 그래서 저 기준 위치를 놓고 힘 능력치는 바로 거기서부터 4바이트인 거예요. 민첩은 옵셋을 더한 셈이죠, 지금. 이 기준 위치에 4를 더한 그 위치부터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죠. 그 바로 밑에 체력 능력치가 있을 거고요. 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요거 우리 써본 적 있는 거죠? 요건 지금 점연산자 적용한 거에 불과해요. 힘 능력치는 그래서 결국 메모리 위에 어딨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지금은 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옵셋이 048이 떴어요. 근데 더블을 중간에 낀다거나 하면 옵셋 값이 조금 달라지겠죠, 당연히. 중간에 8바이트를 껴야 되거나 막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옵셋 값이 정의가 될 겁니다. 사이즈도 조금 요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설명 있으니까 또 하나. 자, 요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수식 한번 보실래요? 자, 요 수식은 연산자를 2개 썼어요. 점 연산자랑 앰퍼샌드 연산자를 썼어요. 자, 그 둘 중에 뭐가 먼저 붙을까요? 자, 점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앰퍼샌드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예요. 엔간하면 단항 연산자가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3 더하기 5보다 마이너스 3 하여튼 단항 연산자가 우선해요. 여긴 어떨까요? 점 연산자가 먼저 붙었을까요? 앰퍼샌드 연산자가 먼저 붙었을까요? 일단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얘는 괄호를 이렇게 치면 동치가 돼요. 괄호를 이렇게 치면 아이고 좀 오작동 하는 걸 봐선 아닌 것 같죠? 괄호를 이렇게 치면 즉시 꺼지라고 합니다. 봐봐요. 식의 클래스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별을 들이밀었어 막 이러면서 대놓고 비난을 해요. 우리의 C++ 이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C에서는 존댓말을 썼거든요. 수정 가능한 L밸류여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거 봐요. 있음 음순체를 쓰고 있어요. 이거 인터넷도 아니고요. 자, 점 연산자가 우선해요. 이항 연산자가 단항 연산자를 이겼어요. 이변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자, 저 표현, 이 mystat.str를 이전 버전, C 버전으로 해볼게요. 한다면 얘는 덱스로 칩시다. 이런 느낌이 됐을 거예요. 그죠? 얘는 오른쪽 게 먼저 붙는 게 맞죠? 대괄호 연산자가 이항 연산자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저 점 컨은 업셋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컨은 되게 서브한 겁니다. 사이드한 겁니다. 세컨더리한 거예요. 그리고 주격은 이 점 연산자에서의 주격은 좌항이 가져가요. 그래서 좌항에서 일부를 파트를 띄어서 쓴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은 좌항에 있고 좌항을 한가운데 놓고 오른쪽에 뭔가를 부착한 느낌이 됩니다. 다만 뭐를 부착할 건지를 점 뒤에다 적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마치 대괄호 안에 뭘 적어놓은 거랑 유사하게. 그렇게 놓고 보면 이항 연산자임에도 불구하고 단항 연산자 앰퍼샌드를 이겨도 그렇게 큰 의미 관점에서의 차이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중에 요걸 반드시 괄호를 쳐야 되는 케이스가 나올 거고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괜찮아요. 점이 먼저 붙는다는 건 이제 마이스탯 능력치 큰 덩어리, 인트 3개 들어있는 덩어리 안에서
무슨 인트 덩어리를 쓸 거냐 결정한 거예요. 내가 con이라고 이름 붙인 그 이름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 요 안에 들어가 있을 4바이트를 쓰겠다는 거고, 걔가 메모리 포인터 값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여러분이 수식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처음으로 본 C++ 코드는 이렇게 10분 만에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구조체 얘기하다가 업셋 얘기로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자, 멤버 선언들, 구조체 정의 안에 적혀있는 멤버 선언들에 대해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업셋 값을 정의해요. 마치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 일반적인 선언에 대해서 업셋 값을 정의했듯이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준 위치는 그 구조체의 한 칸의 맨 앞에 자리가 기준 위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그 구조체 정의 가장 위에다 적어놓은 그 멤버에 대한 업셋 값은 일반적으로 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걔 크기만큼 떨어뜨려서 4, 8 이런 식으로 업셋 값을 차근차근 더해가면서 부여를 할 거예요. 자, 다만 이제 여러분 집에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멤버들이 항상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간에 좀 공란, 아무도 안 쓰는 공란이 있어도 됩니다. 왜 되냐? 자, 그런 공란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배열이에요. 근데 구조체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시에서는 인트 했지만 집에 가셔서 인트 더블 인트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자, 무조건 인트 배열이면 인트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한 가지 형식 값만 우겨놓을 수 있는 건 배열이죠. 구조체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 측면에 대해서 각각의 자리에 집어넣는 값의 형식 측면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체의 이런 특성은 여러분이 배열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민첩은 보통 범위가 작으니까 인트 말고 조그만 캐릭터 형식으로 해도 될 것 같구만,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름 하나하나 무슨 형식 뭐 담은 용도로 쓸 거다 하는 식으로 멤버 선언만 착실하게 적어주시면 컴파일러가 그 전체 구조체 정의를 읽으면서 각각의 멤버 이름들에 대한 offset 값을 알아서 안 겹치게 잘 정의해 줄 겁니다. 그렇게 안 겹치게 하다 보니까 전체 크기가 막 12바이트, 16바이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선언하지 않은, 지금 여기서 .int 하면 털리는 거예요. int는 키워드니까 털리는 거고, 예를 들어 .cha, 카리스마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바로 빨간 줄 그어집니다. 너 구조체 정의 안에 그런 거 선언해 놓은 적이 없잖아. 이건 선언과 관련한 이름과 관련한 오류이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offset 값을 실수로, 자, 지금 스탯 타입은 12바이트란 말이에요. 딱 컨사이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offset을 대거로 3 같은 느낌으로 실수로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요. 자, 첫 번째, 선언해 놓은 이름만 적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선언해 놓은 이름에 대한 정의를 절대 그 12바이트를 넘어가지 않을 만큼 offset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정의를 해줘요. 컴파일러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파일러가 정해준 유효한 offset들 안에서만 선택을 해서 뒤에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조금 덜 중요한데, 자, 배열을 리턴하는 함수를 쓸 수 없댔잖아요. 근데 구조체 형식은 그 하나가 단일 한 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 한 덩어리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게 구조체 하나의 크기가 4GB라 하더라도 시켜는 줍니다. 엄청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은 할 거예요.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대신 별을 주거나 합니다. 저기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꺼내가 같은 느낌으로 주기는 합니다. 근데 C++ 가면 덩어리 하나 형식을 대놓고 리턴하는 함수를 우리가 자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면 완전 새로운 엄청 재밌는 얘기들이 여러분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우리 C++ 넘어가면서부터는 구조체 정의를 맨날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멤버 얘기, 옵셋 얘기를 머릿속에 담아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 5-1 했으면 완전 큰일 났을 뻔했는데 지금 쉴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 쉬면 3번째 쉬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 목표가 여기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좀 고민되긴 하다. 이거 오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 중간에도 실습이 있거든요. 자,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이거 조금만 진행하고 중간에 딱 끊고 내일 바로 이어서 진행하는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C++ 동네로 넘어갈 거예요. 아니, 미안해요. 본격적으로 넘어간다기보단 관점의 전환을 발생을 시킬 겁니다. 오브젝트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오브젝트. 그래서 칸에 대한 관념을 살짝 다져갈 거예요. 그래서 칸을 잡는, 여러분 allocate라는 표현을 우리 복습할 때는 안 다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칸을 잡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칸을 자동으로 잡도록 코드를 구성하려면 우리가 뭘 적어야 되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나 int 칸 여기다가 해갖고 써야지. 나 이제 다 썼어 하고 수동으로 잡아가면서 전체 코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구성하는 방법을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을 미리 어떤 함수 내용물로서 채워 넣음으로써 칸을 반자동으로 잡고 내려놓고를 하는 방법을 직접 코드를 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칸권, 요즘 이제 좀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뭐예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옛날이면 막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젓가락질 잘못한다거나 막 다리를 꼰다거나 이러면 맴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인권 막 그런, 물론 이제 그런 다리 꼬고 하는 거는 진짜 막 굶주린 분들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긴 한데, 그래서 칸,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칸들의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장전 내용들을 그림이랑 이렇게 해서 조금 느낌을 확인해 보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C에서는 요 칸이라는 그 뭔가의 권리가 개차반이었어요. 진짜 노예에 해당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C++ 넘어오면서 그 칸이라는 친구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물론 프로그래머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사를 여탈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예쁘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등등 챙길 수 있는 기능들이 대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칸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딱 뭐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고, 내일 첫 번째 쉬는 시간 지나기 직전 또는 직후에 그걸 살펴보는 걸 목표로 일단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칸이 자주 등장했고 잡기라는 게 나왔는데 조금 소개를 다져놓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복습할 때 요거를 많이 생략을 해놔서 조금 더 추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금 말한 칸이 영어로 오브젝트예요. 원래 단어 오브젝트는 존재했었고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저걸 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칸 그거 막 몽골어 그거 아니에요. 자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칸, 파이썬에서의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그 창컴이라든가 그런 시간대 봤던 그런 상상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복잡해요. 자, 파이썬에서는 int 한 칸, float 한 칸, str 한 칸 같은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의 int 칸에는 숫자 3, 5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3개의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파이썬의 int 한 칸에는요, 숫자 하나를 담기 위한. 그래서 물론 그거를 보는 디스어셈블리는 당연히 생략을 했고요. 그냥 상상만 합시다. 숫자 값뿐만 아니라 그 칸이 int 형식 칸이다라는 정보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위치값, 그거 따라가면 무슨 형식이 있는지는 몰라요. 포인터 값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위치값, 숫자 하나만 들고 있으면 거기 딱 가서 너 무슨 형식이니? 물어보고 나 int인데? 라면 그때 이제 네가 int면 요 뒤에 진짜 숫자가 숨어 있겠구만과 같은 발상에 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int 값 3이구나, 75구나 라는 그 int 값을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얘기, 여러분 파이썬에서 오브젝트라는 단어 공부를 했나요? 아마도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파이썬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3이잖아요. 넘버는 3 한다 칩시다. 넘버 자리에는 int 값 3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넘버를 라는 저 int 값 3을 사용을 하는데 소괄호를 써서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int 형식 칸을 가지고 네가 괄호 열고 닫고 수식을 계산하는 건 아쉽지만 안 된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넘버 자리에 있는 위치 값을 갖고 메모리 방문했더니 지금 함수 호출식 계산하려고 그 함수 이름이 뭐냐 하고 뚝뚝 두들겼더니 나오는 애가 int예요. 3이 갑자기 안녕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면 빨간 줄인 거예요. 괜찮아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고 가봤더니 거기에 그 오브젝트는 int 형식 오브젝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요 수식, 요 연산자를 붙여서 계산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오브젝트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 3 더하기 5 할 때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고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아주 조금 더 복잡해요. 괜찮아요? 방금 전에 넘버 괄호 열고 했잖아요. 그거가 괄호 열고 닫고를 넘버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그 정도를 일단 해둡시다. 자, C에서의 칸은 방금 봤던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C에서의 칸은 그냥 정직하게 숫자를 담아요. 막 03, 00, 00, 00 그런 거 막 쫙 느려서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누군가의 더블 한 칸일 수도 있고 요만큼은 어쩌다 가끔씩 int 한 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인수 넘버에 대한 오토매틱 위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 손에 위치값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게 03 같은 게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int 값이 담겨 있다는 걸 절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 03000000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글자 4개가 담겨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번 글자, 0번 글자 3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C의 칸에는 값만 들어있다 그랬어요. 파이썬처럼 형식이 들어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작성했던 예시 프로그램, 최종 목표 프로그램들에서 형식과 관련한 마찰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엔간에서는 중간에 막 데이터가 요상하게 막 들어온다거나 우리 어제 나눠드린 예시에서도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굳이 막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상한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꼬아서 int 변수 넘버 자리에 더블 변수 weight 값이랑 1.5를 더한 결과값을 담는다. 이렇게 형식을 막 꼬아서 여러분이 적어놔도 알아서 디덕션을 수행해서 더블 덧셈을 하고 컨버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집어넣도록 예쁘게 컴파일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했었냐라는 답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파이썬에서랑 다르게 C에서는 수식의 형식을 따져요. 왜 weight 더하기 1.5가 더블 덧셈이냐? 일단 우항이 더블 형식이고요. 좌항 weight가 그때는 더블 형식 변수로 선언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더하기 더블이니까 더블 덧셈이다. 그리고 는 수식은 int 형식 값을 int 자리에 담는 수식이었죠. int 는 수식이었어요. 이유는 우항이 뭐든 좌항 자리 넘버 적혀있는 좌항 자리 넘버 수식 넘버가 적혀있는데 걔 형식이 int 형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수식의 형식을 칼같이 따져가면서 이 는이 int 는이냐 더블 는이냐
미리 구분을 하고 미리 딱 확실하게 해두고 이게 int 는이다라면 move 명령어로 더블 는이다라면 move sd 명령어로 무슨 형식을 다루기 위한 명령어를 그러니까 코드 자체를 어떤 형식 전용 어떤 형식 전용과 같은 느낌으로 미리 딱 고정시켜서 컴파일을 해두기 때문에 그 명령어들을 실행하면서 어떤 시점에는 더블 덧셈 어떤 시점에는 int 덧셈 우리가 적어놓은 수식의 형식대로 또는 그 수식에서 사용한 이름에 대한 선언에 적어놓은 형식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니까 프로그래머가 적어놓은 수식에 의해 마술같이 모든 명령어랑 다 이렇게 세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막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칸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거죠. 걔네는 그냥 너 이제 넘버에 대한 자리야? 이젠 아니야 이러면서 막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거를 자동으로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걸 대단하다고 오토매틱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런 동네입니다. 칸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요약하면 칸은 이름 또는 수식으로 특정되는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C에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딱 요 정도 의미입니다. 되게 플랫한 의미예요. 괜찮아요? 파이썬에서의 오브젝트는 난 int 형식이야 막 이런 거 막 명찰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칸 자체는 예를 들어 int 한 칸이다. 그럼 int 값은 4바이트란 말이에요. int 한 칸은 무조건 4바이트예요. 더 막 해서 막 비만 만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칸에 그 형식 값을 write 할 때는 딱 4바이트만큼의 자리에 내 손에 있는 4바이트를 그냥 우겨 넣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자, 그렇긴 하지만 모든 C의 모든 이름, 모든 수식은 그 형식이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가지고 연산자를 붙이고 하다 보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중간에 캐스팅을 한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름을 여러분이 선언해둔 대로 적법하게 적당한 값을 담아서 적당히 사용하고 있는 한, 적당한 연산자를 붙이고 있는 한 여간해서는 여기다 어떤 칸에 형식 정보를 담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오브젝트예요. C에서의 오브젝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C에서의 오브젝트는 이렇게 값을 담거나 가져오는 용도로 특정해 갖고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C에서의 오브젝트는 데이터 관점에서 논의할 만한 건입니다. 파이썬이랑 다른 점이죠. 파이썬 방금 볼까요? 대놓고 3괄호를 했어요. 자, 컬은 명백히 코드랑 관련된 활동이죠. 파이썬에서의 오브젝트는 데이터에 한정하지 않아요. 코드랑 관련된 오브젝트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심지어 형식이랑 관련된 오브젝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 int잖아요. 이 형식 이름처럼 쓰는 거죠. 얘에 대해서도 호출을 한다거나 코드처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처럼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int라는 저 오브젝트 안에는 얘는 형식의 일종이며 이름은 int고 그 다음에 얘를 덧셈 할 땐 이런 함수를 쓰고 곱셈 할 땐 이런 함수를 쓰고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오브젝트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한 명의 시민과 같은 느낌의 난 헤어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나는 버스 기사가 될 거야. 자유롭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C에서의 칸, 오브젝트는 순수하게 3을 어디다 담네, 저다 담네, 이제는 제 칸 필요 없네, 죽어라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함수 정의에 대해서 C++는 위치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위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콕콕콕콕 바뀌잖아요. 그래서 펑크에 대한 명령어 내용물이 요만큼 한 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근데 C에서는 요거는 칸이냐 마냐 그런 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뭔가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걔 크기도 일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걔는 그냥 코드예요. 아까 살짝 얘기한 코드 세그먼트에 들어있는 숫자들이고 완전히 별개의 세상에 있는 애들이고 오브젝트다? 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int 오브젝트냐 그러니까 int 이름으로 또는 int 포인터 가지고 특정되는 4바이트냐
더블 포인트로 특정되는 8바이트냐 같은 것 정도만 보고 칸을 사용한다? 두 가지예요.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들고 온다? 그 칸의 값을 담는다. 그런 용도로 아무 때나 만들어내고 죽이는 게 C에서의 오브젝트입니다. 자, 마치 원시 농경사회를 지금 연상하는 거죠. 자기 이름조차 없어요. 자기가 무슨 형식인지 또 없어요. 모든 애들은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담기 위해 존재해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칸을 잡다, allocate 하다. 근데 한국말로 하면 아마 이걸 이제 할당하다 정도로 표현할 것 같아요. 자, 칸은 메모리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칸을 잡는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어떤 영역을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괜찮아요? 배타적으로 점유를 한다라는 건 내가 넘버에 3을 담았어요. 다른 애가 X에다 5를 담았는데 넘버 자리에 5가 들어간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버에 3을 담는다, X에 5를 담는다. 두 이름을 내가 지금 다 볼 수 있는 한 그 3이라는 숫자랑 5라는 숫자는 메모리 위에 서로 다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베타성이죠. 그래서 메모리 위에 어떤 곳을 스태틱 변수 넘버용으로 미리 잡아놨다면 여러분이 제기 호출을 몇 천 번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스태틱 변수, 스태틱 배열을 어떻게 선언을 해두시든 이 넘버만을 위한, 예를 들면 4바이트는 다른 애들을 위한 칸이랑 절대 겹치지 않도록 컴파일러가 잘 정의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 자동으로 칸을 잡는 방법은 C에서 자동으로 칸을 잡는 방법은 여러분이 칸을 몇 개를 쓰고 싶냐, 그거가 딱 잘 적용돼 있는 선언을 적당한 위치에 적어주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인트 3칸을 쓰고 싶어요. 또는 우리 최종 목표 할 때 생각해봐요. 인트 6칸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인트 변수 선언 6개 복붙해갖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숫자 6개를 담기 위한 적절한 칸이 6개가 잡혀있는 채로 나는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굴려서 새로운 숫자를 뽑아서 어디에 담네, 그거부터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다른 코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4바이트, 그 6 곱하기 4니까 그 24바이트는 이 중괄호 닫히기 전까지는 내 거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자동으로 잡아줬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우린 이제까지 직접 칸을 잡는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은 없어요. 늘 컴파일러가 잡아준 칸의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만 이 allocation이랑 관련된 활동을 해왔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수동으로 칸을 잡는 게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칸을 잡는다. 아까 베타성 얘기를 했었죠? 수동으로 칸을 잡는다. 컴파일러가 무슨 술수를 꾸며 놨는지랑 상관없이 내가 요만큼 인트 하나 담는 데 써야지 했을 때 어떤 다른 이름과도 다른 이름에 대해 정의된 영역이랑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두기만 하면 나는 수동으로 칸 잡는 데 성공했다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미리,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배열 하나를 미리 선언해두고, 야, 요만큼 요 이름에 대해서 예를 들면 64MB 내가 쓸 거니까 다른 이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요 공간이랑 절대 겹치지 않도록 정의를 해라 라고 컴파일러한테 미리 얘기해 둘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64MB 안에서 요만큼 4바이트 써야지, 요만큼 8바이트 써야지 우리 마음대로 수동으로 잡았다가 놨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C++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걸 굳이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제가 내일,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배신감 들 수 있으니까. 이거 답지가 있거든요. 답지는 내일 요 수업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요 파트 끝날 때쯤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난 그냥 컴파일러에 모든 걸 맡기고 앞으로 자동으로 살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는 스킵을 하셔도 좋아요.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5-3 예시 1번이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열어두신 상태로, 자,
첫 번째 목표예요. 이 파일을 가지고 목표를 3가지를 한번 달성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숫자 2개를 입력해서 그 합을 구해서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목표니까 제가 수동으로 여러 개 칸을 잡아서 쓰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석에서.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미리 int 4096개를 담기에 적합한 영역을 미리 확보를 받아왔어요. 그게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 중에 하나를 입력받은 첫 번째 수를 담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정하시면 돼요. 주석으로 정해놓고 여러분이 직접 그걸 칼같이 치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미리 정해놨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자, 2수를 입력받는 거죠. 그걸 담아놔야 돼요. 나중에 합은 그 2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합을 구하면 되죠. 출력은 printf 하면 되죠. 자, 그래서 0번째랑 1번째 요 4096개 중에 4K개 중에 0번째랑 1번째는 첫 번째로 입력받은 수, 두 번째로 입력받은 수를 걷다가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2개를 꺼내서 합을 구하고 2번째에다가 담아주세요. 합을 구하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 목표는 출력하는 것만 남죠? 그러면 2번째 자리에 담겨 있는 걸 꺼내서 출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선언을 적으시면 안 돼요. 데이터 선언을 새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nt 변수, int 배열 같은 거 선언하지 마시고 데이터라는 이름만 써서 거기에 지금 숫자 4096개 넣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번째 이 의미를 갖는 값을 담겠어 와 같이 정해가면서 담았다가 꺼내왔다가 또 담았다가 꺼내왔다가 최종적으로 까만 창에 칙 던지면 목표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분이면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이미 해본 목표고 다만 칸 잡는 것만 지금 수동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해놨네요. 2수를 입력받아 담기, 매너 프롬프트 출력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너 프롬프트 뭐 시키니까 합시다. 매너 프롬프트 했어요. 그 다음에 스캔F로 받아올 수 있죠. %D로 받아올 수 있고 그거를 어디다 담을 거냐, 데이터에 4096칸 중에 0번째 칸에다 담도록 합시다. 컴마를 안 찍었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너 프롬프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전에는 써본 적 없지만 바로 이어서 스캔F를 다시 한번 이렇게 호출해도 그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또는 여기 양식에도 사실 %D를 2개, 3개 적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C++ 넘어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입력받은 수, 첫 번째 호출 해갖고 나온 건 0번째 자리, 그 다음은 1번째 자리 넣어주시기만 하면 계획대로 쓰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입력받은 숫자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는 그 두 수의 합을 계산해서 담아야 돼요. 그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는 문장을 적는 게 목표입니다. 하면 뭐 저 계획표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죠. 여기는 추가적인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담아둔 합 값을 프린트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어디다 담아뒀냐? 데이터 2번째에 담아줬죠. 그래서 %D 데이터의 2번째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코드가 있나요? 없네요. 그럼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매너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3이랑 5하고 엔터 치면 나한테 8을 보여주겠죠. 4096개의 평이한 칸들 중에 내가 어떤 칸을 이 목표를 위해서 잡아서 써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주석으로 정해놓고 내가 한국말로 정해놓은 그 계획대로 이 값이 나오는 인트 한 칸을 특정해야 될 때 그 값을 담기로 했던 그 칸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적어주기만 하면 목표 달성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 1번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목표 1번 아직 못했다. 우리 수업 열심히 듣고 있군요, 다들. 좋아요. 해볼만 하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 가능한 이름이 데이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괄호 연산자를 과도하게 지금 붙여놨을 거예요. 이거 그냥 선언해도 된다. 대괄호 0개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죠? 그렇긴 하지만 열심히 offset을 적용해 가면서 서로 다른 offset을 적용해 가면서 서로 다른 4바이트를 특정해 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것만 빼면 뭐 수동 별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자, 목표 2예요. 이번에는 0을 입력받을 때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거예요. 숫자를 2개 입력받는 게 아닙니다. 몇 개 입력받을지 몰라요. 사용자가 0하고 엔터 칠 때까지 계속 숫자를 입력받고 그때까지 입력받은 숫자의 총합을 0하고 엔터 친 직후에 출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칸 사용 계획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선 지금 반복 구조가 필수예요. 왜냐? 0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에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복 구조가 필수고 언제까지 반복하냐? 방금 전에 저 사람이 0을 입력한 게 맞다면 그때까지만 반복하면 돼요. 0을 입력을 하지 않는 동안 반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는 선언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했었죠. 카운트라든가 인덱스라든가 그런 것들. 여기서는 선언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수동으로 4096개 중에 하나를 잡아서 쓰시거나 해야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의 오브젝트들이 날고 기고 있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C의 칸들의 참담한 현실, 너 나와 하면 나와야 되는 상당히 유린되어 있는 현실을 느끼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절대자인 겁니다. 27번 나와 하면 나오는 거예요. 3 가지고 있어 하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18시 정각인데 18시 5분부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충 시간 됐으니까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목표는 0을 입력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복을 뭘 해야 되냐? 일단 한번 주석 먼저 쳐볼게요. 방금 0을 입력받은 게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는 반복 구조가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일단 1 넣을게요. 나중에 고칠게요. 그래서 숫자 하나 입력받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합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근데 얘만 가지고는 데이터 흐름을 완성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나 봅시다. 방금 0을 입력받은 게 아니라면 계속 반복. 그러니까 방금 뭐를 입력받았는지는 일단 별도로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서 0번째 칸은 방금 입력받은 수를 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자, 합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합을 담도록 합시다. 이거면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합은 얼마죠? 지금 세 가지 파트 하는 거예요. 그죠? 덧셈의 항등원인 0을 담습니다. 그리고 방금 입력받은 수는 없긴 한데 우리 첫 번째 반복을 해야 되죠. 해야지 첫 번째 숫자를 받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어거지긴 한데 이걸 먼저 할게요. 조건식을 먼저 합시다. 자, 방금 0을 입력받은 게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따라서 데이터에 0에 방금 입력받은 수가 있어요. 그게 0이 아닌 동안 반복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0이 아니면은 이 while문의 조건식이 난제로가 돼서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반복은 반드시 해야 돼요. 따라서 데이터의 0번째 자리에 있는 이 조건식이 무조건 참이 될 만한, 난제로가 될 만한 뭔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저는 뭘 넣을까요? -1 같은 걸 넣을게요. 그 다음에 숫자 하나를 입력받기는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 데이터 제로에 담기로 구체화가 되죠.
scanf 하고 데이터의 0번째 자리로 int 한 칸이 특정되고 거기에 어드레스 옵 해야 되니까 앰퍼샌드 연산자 붙이면 끝이 나죠. 그래서 왈문 내용물 이거면 끝나네요. 일단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래요. 근데 합을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합을 데이터 넘버 1에다가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입력받은 숫자는 여기 있어요. 이전까지 입력받은 숫자에 대한 합은 여기 있어요. 따라서 줬다가 적산을 하면 돼요. 자, 원래는 0을 입력받을 때까지의 모든 숫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0도 더하는 거죠. 마지막 0도. 근데 0은 덧셈의 항등원이잖아요. 그래서 더하나 안 더하나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코드 짜도 돼요. 자,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면 나간 직후에 맨 마지막 건 더하면 안 되는 거였네 빼시면 됩니다. 그럼 0을 빼겠죠. 그렇죠?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진짜 true로 0을 입력하기 전까지 마지막에 입력한 걸에 전까지 더한 합이 데이터 1번째 칸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출력하면 되죠. 자, 이런 걸 전 쉽다고 시험에 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보니까 할만하죠? 그죠? 정정수 친구들은 1교시에, 그러니까 이론 시험에 올인하고, 원래 다 그런 거죠, 뭐. 이런 걸 수업이. 네. 저기 왜 빼는 거 왜? 지금 원래 0을 입력하기 전까지의 수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입력받은 건 더하면 안 돼. 마지막에 입력받은 것까지 더하고 알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0을 빼고 있어요. 하등에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나간다라면 의미를 갖죠. 설마 이거 지금 잘 동작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저 지금 즉흥적으로 짰는데 15 나와야 돼요. 아이 다행이다. 15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모든 숫자를 일단 다 담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걸 상상했다면 지금보다 코드가 2배, 3배는 복잡했겠죠. 그렇게 시도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시도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대단하신 겁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숫자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르지만 프로그래밍 목표가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걔네들을 저장해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냅다 적산하면 됩니다. 맨 마지막 거 더하면 안 된다? 맨 마지막 거 내 손에 마지막에 들려있을 텐데 뭐 빼면 돼요. 자, 만약에 중간값 구하기 같은 게 목표면 어떨까요? 자, 메디안을 과연 저장 안 하고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메디안은 입력받은 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담아둬야지 풀릴 것 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주어지면 우리 이제 창소풀 수업 듣는 입장에선 이제 대놓고 담아놓고 나중에 줄 세워놓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정렬까지 해서 길이 마이너스 2번째 숫자가 뭐냐 물어보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쭉쭉쭉 담아 나가면 되죠. 쭉쭉쭉 담아 나간다는 건 처음 받은 숫자를 1번째 자리에 담고 그 다음 숫자를 또 받는다면 2번째 자리에 받고 3번째 자리에 받고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려면 이번에 몇 번째 자리에 담아야 되냐라는 아마도 카운트 정도로 이름을 붙여놨을 그 숫자를 담기 위한 4바이트 그 숫자를 담기 위한 인트 한 칸을 추가적으로 계획해 놓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를 좀 쉽게 쓰려면 걔네 일단 다 앞에다가 계획해 놓고 그 뒤에서부터 쭉쭉쭉쭉 뒤로 나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총 몇 개 받았나 어디서부터 쌓았나 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해서 쭉 보고 순위를
뭐 정렬을 하든가 순위를 각각 매기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알고리즘 방법을 써서 중간값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코드를 적는 시점에 그냥 0번째, 1번째, 2번째만 특별한 목적으로 쓰고 3번째 이후부터는 입력받은 숫자들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담기 위해 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약간 어려운 목표예요. 요거 하다가 4번째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약간 어려운 목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fib라는 새로운 함수, 얘는 괄호 안에 보이드를 적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인수를 연계받는다라고 확정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의한 다음에 이 친구를 재차 호출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수에 대한 피보나치 수를 구해봅시다. 자, 주의하실 점, 얘 지금 인수 안 받아요. 위통값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가지고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거, 위통값을 가지고 데이터 흐름 발생시키는 걸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 모든 걸 저 데이터라는 이름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재미를 느끼실 거면 그 제귀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FIB가 FIB를 호출하도록. 우리 예전 예시에 피보나치 예시 있잖아요. 그걸 일단 옆에다 띄워놓고 내 데이터 흐름이 인수랑 위턴값 같은 걸로 발생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데이터라는 이름을 써서 진행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중간고사에 내면 진짜 도둑놈 소리를 들을 만한 정도의 난이도예요. 현재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걸 손으로 풀라고?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